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해나가는가 싶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압박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틀었습니다.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한미 FTA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본질은 돈입니다. 한미 관계에 큰 충격을 가져올 쌍권총 발언.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드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t's a $1 billion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and it protects them.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무기 체계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 1조 1,300억 원 정도로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비용 부담 문제를 이미 한국에 통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So, I informed South Korea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1 billion?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로 운을 때 주한미군 방위비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임이 엿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동맹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다음은 한미 FTA 관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끔찍한 협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하거나 아예 종료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으로 규정했습니다. It's unacceptable. It's a horrible deal made by Hillary. It's a horrible deal. 그러면서 재협상 또는 폐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renegotiate that deal or terminate it. 언제 재협상 또는 폐기 선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대답했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취임 이후 직접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당시 한미 FTA를 개선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미국 산업 보호 조치를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재협상을 넘어 종료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재협상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료는 한쪽 당사국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을 앞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한미 FTA를 꼼꼼히 되짚어보겠다는 의지만큼은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사드 운영 비용과 유지 비용은 미국 부담이다. 이런 한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비용 부담에 관해서 통보받은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운영 유지에 드는 비용을 한국더러 대라는 거라면 한미 합의에 어긋난 거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미가 사드 공동 실무단을 출범시키면서 양측 대표가 서명한 약정서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정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이동과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소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미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한국에 통보했다는 발언도 정부는 어떠한 채널로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당혹해하면서도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 농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예. 전개하고 운영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그건 것이고. 이미 이제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끝난 거죠. 그 얘기는. 예. 더 이상 뭐 재론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재협상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느닷없는 트럼프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좀 놀란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당당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이면 합의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고 이면 합의라면 국회 비준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양국 간에 합의한 대로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협력과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둑 배치도 사드 강매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드를 다시 가져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정치부 김수영 기자와 경제부 정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수영 기자. 우선 사드 비용 얘기를 해보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 보도됐을 때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좀 컸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다가 조금 뒤에는 그 10억 달러가 사드 한 개 포대 비용, 구입 비용이니까 사드를 사라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좀 원문을 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그 사드가 10억 달러짜리니까 그리고 한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니 한국도 비용을 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를 내라는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미군 주둔 비용을 해당 국가가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 앞으로 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사드는 한국민의 진 빚이다 이런 논리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사업가 출신이니까 그 협상 초기에 무조건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하죠.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르면은 그 미군의 시설, 장비, 무기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땅 부지와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는 건 분명히 지금 협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그 약정서를 체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겨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성 기자. 네. 자, 이번엔 한미 FTA 종료 발언.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열흘 전쯤에 펜스 미국 부통령이 와서 FTA 개선을 얘기했을 때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리폼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얘기한 거 말이죠. 일단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리고 이번에는 종료라는 어떤 극단적 표현까지 좀 사용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의 전형적인 판 키우기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으름장을 좀 놓음으로써 향후 그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교육도 늘고 이득을 봤다는 건 사실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압박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FTA 성과, 5년 성과를 한번 짚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모두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수지는 우리가 유리하고요. 서비스 수지는 미국이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 무역 수지 흑자 폭이 개선된 게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국의 어떤 윈윈, 그러니까 호혜적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의를 좀 보여가면서 어떤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3월까지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좀 더 수입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한 35% 정도 줄였습니다. 벌써요? 네. 그런데 뭐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우리 대응도 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일단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차기 정부는 이걸 기정사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뭐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든지 쇠고기 추가 수입, 그리고 또 뭐 연비 같은 자동차의 어떤 비관세 장벽을 확대하는 뭐 이런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폭넓게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 기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미 벌써 사드 들어왔잖아요. 네. 설치가 된 거 우리 어제 화면으로도 다 보여드렸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미뤄가면서 중국을 회유하고 압박해서 4월 2기를 일단 넘겼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손실을 감수했으니까 한국도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사업 논리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사드 전개가 그동안 한국과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동맹 차원에서 했다. 이런 한미 정부의 설명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드를 전격 개최하고 곧바로 비용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한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정부는 일단 미국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네. 나오면 좀 냉정하게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두 기자. 네,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차기 정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어떤 사람을 총리로 지명할지도 밝혔는데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득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 중인 안철수 후보의 반전 카드는 개혁 공동정부론이었습니다. 무소속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을 맡겨 진영을 아우른 실질적 통합정부를 꾸린다는 구상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바꾸겠습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합의 추천하면 따르겠다며 열린 내각을 지향했습니다. 40석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보수층의 귀환을 노린 걸로 읽혔습니다. 1시간 반 뒤 문재인 후보 측이 국민 추천 내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고 총리의 인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탕평 총리 인선을 포함한 통합정부 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호남 총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요즘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홍준표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당내 인사를 위주로 내각을 꾸릴 거라면서 총리 인선 기준을 밝혔습니다. 총리는 충청 인사 한 분과 영남 인사 한 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호남 출신을, 교육부 총리는 전교조를 제압할 보수 인사를 지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전 대선과 달리 차기 내각 청사진을 공개한 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정적 국정 운영에 신뢰를 주고 지지층을 넓히거나 다지기 위한 대선 종반전의 득표 전략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정치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며칠 만에 모처럼 정치공학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안철수 후보 쪽 얘기를 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한테 공을 많이 들였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게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난주부터 비공개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안 후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고초려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김종인 전 대표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한때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까지 문재인 후보를 추격했습니다마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오차범위까지 벗어난 결과들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한때 제3지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다시 문재인 후보와 1대1 양강구도를 형성해보겠다. 이런 승부수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조건으로 개헌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안철수 후보는 뭐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죠? 양측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른 게 사실입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안 후보 얘기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후보는 국회의 선택에 따르겠다 이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또 이 안 후보 측은 임기 단축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대표가 어쨌든 마음을 바꿀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양측이 결국 함께 이번 대선까지는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후보는 뭐 김종인 전 대표 만나고 이런 일정을 보냈는데 당 지도부는 또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지원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이 20가지가 넘는다. 의혹의 몸통인 문재인 후보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 사기죄 또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네. 현재 당 차원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 오늘 움직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청년과 보수층 또 중소기업과 노동계를 향해서 득표전을 펼쳤습니다. 이 뉴스가 끝난 뒤에 다섯 후보는 5번째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에게 가족이 돼주겠다며 청년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국가가 최저임금 120% 내에서 먼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온종일 공식 일정 없이 오늘 저녁 선관위 주관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를 찾아 동성애 반대 의사를 밝히고 한국교총을 찾아 전교조를 비판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상대로 거의 친북 좌파 이념을 교육을 하거나 사상의 편향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부 폐지하고 정교조한테 교육을 다 맡기는 게 옳으냐. 박정희 기념도서관도 찾아 보수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한 창업국가 건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부 신설과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 역할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파트 경비원들과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따뜻한 보수 이미지 심기에 애썼습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그 분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 이런 게 매우 열악하신 강성 귀족노조 청산을 주장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듯 노조는 근로자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아 대학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사립학교 반값 등록금과 만 20세 미만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2천만 원 정도의 기초자산 통장을 국가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상속시켜 줄 겁니다. 이들 다섯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경제 분야 TV 토론에 참석해 정책 경쟁을 펼칩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허물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정당은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치부 한상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격차가 더 벌어졌더라고요? 네, 오늘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40, 안철수 24, 홍준표 12, 심상정 7, 유승민 4%의 순이었습니다. 네. 그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른바 그 문재인 1강 체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 모두 노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3자 후보 단일화 얘기가 보수 지지층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3자 후보 단일화가 정말 화두가 이제 된 셈인데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직격탄은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남
서울 강남 병이 지역구인 이은재 의원이 오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바른정당 탈당 1호가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 소속 의원 20명은 그 단일화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고 좌파의 집권을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지금과 같은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로는 대선 후에 당의 존립도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 거 아니면 흔들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또 추가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당의 내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른바 김무성계 의원들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비유승민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서 꼭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레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는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봐야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다음 달 4일 사전 투표 전에 단일화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홍준표 이 두 후보가 손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의 지지층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잡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 끌어안기에 힘을 쓰면서도 단일화의 문은 여전히 닫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만 되면 안철수 후보 없이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겨볼 예. 수 있다 이러면서 자강론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방 공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봉급 인상 같은 복무 여건에 관해서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저희가 대선 공약 검증 14번째 순서로 오늘 이 국방 공약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21개월인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부사관을 늘려서 그 군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첨단 무기들을 도입한 기술 집약 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복무 기간 단축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입영 가능 인구가 점점 주는 데다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반박합니다.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 2022년이 가면 아마 지금 입영 대상자들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군병력인데 그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공약, 그건 잠깐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심상정 후보는 징집병은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하사급으로 대우하는 기간 4년의 전문 병사를 모집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병장이 20만 원가량 받는 병사 봉급은 후보 대부분 인상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의 50%와 4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30만 원까지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 수준 대비 25% 정도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 김흥수 기자, 지금 징집병들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공군 22개월, 23개월? 24개월입니다. 예, 그럼 뭐 다 2년 이내인데 거기서 더 단축을 하면은 병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 병력이 통틀어서 63만 명 수준인데요. 네. 그는 2022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예. 그 52만 명을 방위력 유지에 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입영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25년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47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5만 명이 예상이 되고요.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한다 그러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군은 의경이나 산업 기능 요원 같은 병력 특례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런 인력들을 현역 복무자로
끌어오자 이런 방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8개월로 단축하면 48만 명 정도가 확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52만 명에는 4만 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군 병력을 앞으로 기술 집약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데 그래도 이 정도 병력 부족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징집병 대신에 부사관, 월급 받는 부사관들을 더 많이 뽑는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전문 병사제도 또 단기 장교나 부사관을 더 늘리는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인건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생각만큼 이게 모집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일례로 2007년에 병 복무 기간을 23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을 때요. 단기 복무 장교 지원이 15에서 20%가량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굳이 이 장기간의 어떤 이 장교 생활이나 그다음에 부사관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짧게 군복무를 마치자 이런 이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죠. 요즘 취업난도 심각할 텐데 뜻밖이네요. 예, 뜻밖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봉급 인상 문제가 나오는데 병사들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예를 들어서 향후 5년간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54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1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의 개표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는 지금 유튜브 조회 건수가 150만 건이 넘었고 SNS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 정의연 기자와 함께 이런 의혹이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지금 개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논리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장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네. 예, 이 그림인데요. 네. 그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되면 다른 표가 후보에게 가거나 아니면 무효표가 정상표로 분류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시연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이 장치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정상표는 후보자별로 가지만 표기를 잘못했거나 약간 불분명한 것들은 미분류표로 따로 걸러집니다. 예, 지난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쪽은 이 미분류된 표 중에서 박근혜 후보의 상대 득표율이 대체로 1.5배 높았다. 근데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분류표 어떻게 하면 미분류표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시연할 때 한번 미분류표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미분류표는 아예 그 칸과 칸 사이에 도장이 찍혔다던가 아니면 2개 이상 기표가 됐다던가 아니면 정식 기표 용구가 아닌 거가 찍혔던가 이런 거는 선관위가 무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 칸을 비껴갔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 번졌다던가 아니면 2개가 약간 겹쳐 찍혔지만 한 칸에 있다던가 이런 거는 선관위가 유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유효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기준을 그것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미분류표가 전국에서 일관되게 나왔다. 그게 1.5배로 일관되게 나왔다. 이렇다면 뭔가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관위는 그 1.5배가 무슨 특별한 숫자가 아니다, 조작된 숫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박근혜 후보가 60대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받았는데 이 연령대가 그 투표지에 기표를 정확하게 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런 표들이 미분류표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심이 정되면 공개 검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직원 얘기 들어보시죠. 네. 이번 선거가 끝나고 투표지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기표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선관위 해명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선관위가 보내준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선관위가 251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지난 대선에서 그 미분율이 높은 지역과 60대 이상 투표자 비율 순위가 높은 지역, 그 지역 순위를 매겨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네, 20, 30대의 경우는 정반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도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는 실제 비율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60대 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
지역의 투표지의 미분류율도 높다고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미분류표로 더 많이 빠져나간 거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선관위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개표 프로그램에 해킹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또 번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분류기 옆에는 컴퓨터가 연결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컴퓨터의 테두리를 막아서 유선, 인터넷이나 USB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보안 카드를 넣고 암호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조작해 봤더니 이렇게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창업했던 회사 안랩 거기에 V3라는 그 백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이걸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의혹도 또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백신은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그 인터넷망이 아니라 수동으로 설치를 해서 중간에 악성 코드가 침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일부 개표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네, 우선 좀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분류가 끝난 표를 세는 그 개수기의 속도가 기존에는 1분당 300장이었는데 그걸 150장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이 좀 더 육안으로 좀 그 표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게 마련이 됐고요. 또 투표구별로 그 개표 결과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더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시도 모양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 11일에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미란 기자, 공항이 상당히 붐빌 것 같네요. 네, 저녁이 되면서 여행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동남아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98만 4천여 명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김해나 제주같이 지방에서 출발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만 명이 이번에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정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드의 여파로 중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좀 줄었고요. 대신 동남아와 일본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20% 정도 늘었습니다. 유럽이나 하와이로 가는 비행편은 현재 예약률이 95%에 달할 만큼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네, 저희 스페인으로 떠나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히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니까 그때 나가시는 분들은 이곳 공항에서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부산 같은 국내 관광지의 주요 숙박업소도 예약을 거의 꽉 채우고 손님 맞이 채비로 분주합니다. 연휴 기간 숙박 예약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모두 완료되었고요. 가끔 취소분이 나와도 불과 1, 2분 사이에 모두 판매되어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5월 4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어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유통업체들도 이번 황금 연휴 특수잡기에 나섰습니다. 할인은 물론이고 각종 경품까지 내걸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대형 할인마트는 장보러 나온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애기하고 가까운데 어디라도 좀 놀러 갈까 고기하고 과일하고 애기들 좋아하는 거 사러 왔어요. 연휴 기간 동안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만큼 완구 코너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어린이날 이제 앞두고 있어서 어린이용 선물 코너들어서 그게 이제 좀 알맞은 걸 선택하려고 여러 가지 뭐 겸사겸사해서 나왔습니다. 승용차 크기만한 대형 물놀이 기구와 바비큐 도구와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까지 나들이 용품들에는 모두 대폭 할인 표시가 붙었습니다. 야외 바비큐족들을 위해 삼겹살 가격도 30%나 내렸습니다.
물건 싸게 파는 데 더해 한 백화점은 황금 연휴라고 진짜 금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최근 각종 경기 지표와 함께 소비 심리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이번 연휴를 통해 소비 불씨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먹거리 상품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들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통상 연휴가 길수록 유통업체 매출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연휴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포함돼 선물 수요까지 있는 만큼 유통업체들은 연휴 기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특수접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20대 여직원이 3억 원 넘는 예산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사고,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지난 2009년부터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29살 최모 씨는 입사한 지 4년 뒤부터 보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매년 연말 센터에서 쓰다 남은 사업 예산을 빼돌린 뒤 결산 보고서를 허위로 꾸몄습니다. 또 직원들의 원천 징수세금과 퇴직 적립금 등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 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돈은 3년 반 동안 모두 3억 2천만 원. 빚 500만 원 때문에 시작한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자기 후배에게 담보를 인보증을 한 것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채무 부담을 안게 되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 가방과 외제차를 샀고 100만 원이 넘는 고양이 2마리를 사서 키웠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일본, 호주, 프랑스 등지로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4년간 계속된 최 씨의 범행은 센터의 정부 보조금 감독관이 새로 오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기관사 없이 운행하는 무인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승객들 승하차 확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며칠 전 유모차만 실은 채 전동차가 떠나버리는 바람에 한 엄마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6개월 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다른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동차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전동차 안에 유모차만 남습니다. 당황한 여성이 손짓을 해보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립니다. 아기를 정말 잃어버리는 줄 알고서 놀래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다음 역에서 아기를 찾았지만 아기가 사라진 7분 동안 신고를 받은 영무원들은 아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지하철은 승객이 승하차할 때 기관사가 이를 확인하지만 무인 지하철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무인 열차에도 비정규직 안전요원이 한 명씩 타고 있긴 하지만 승객들의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이 승하차 하는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지금 시스템은 그래요. 모니터도 없고 뭣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손님 좀 많다 보면 확인 불려. 승강장의 CCTV도 담당자 한 명이 평균 역사 4곳을 모니터링하는 실정입니다. 안전 상태는 사고가 나고 대처를 못하니까 저희들은 표현을 하기를 비상구문체제라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공사 측이 인천시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비용 문제를 들며 사실상 거절한 상태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막걸리 업계가 고시를 남발하는 정부 부처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 7개 부처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상품 문구는 넣어라, 저런 표시는 더 크게 바꿔라 제각각 요구하면서 1년 사이에 라벨을 4번이나 교체해야 했습니다. 표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한 막걸리 업체입니다. 보관 창고에는 쓰지 못하는 병과 박스, 상품 표시 라벨이 가득합니다. 박스가 한 3,000개 정도 남아 있고요. 병은 한 3만 개, 필름은 한 20만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드는 데 든 비용만 1,200만 원, 폐기하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음주 경고 문구를 바꿨는데 음주가 암 발생의 원인인 점을 분명히 한 점을 빼면
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유해성이 좀 담기도록 문구에 되는 거고 좀 더 강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말씀이세요. 다음 달 생산분부터는 식약처 지시로 밀가루 함유 표시를 눈에 더 잘 띄게 해야 하고 7월부터는 농식품부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수입산에서 외국산으로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막걸리 용기 표시에만 정부 7개 부처가 11개 법과 시행령 등으로 제각각 규제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미리 만들어 놓은 포장 용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이 한 해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자주 바뀌면 그 생산 기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된 행정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부처별 제각각 규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2년마다 1월 1일에 라벨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기조를 밝힌 데 이어 북한 문제에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과 함께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의제,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미 대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일 뿐 북한의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대화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단교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morrow is going to send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ts behavior, its actions are only isolating it further and further from the rest of the world. 어제 새로운 대북 접근법 구상에서 밝힌 대로 최대한의 외교적 압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압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공관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과 외교 업무 중단, 공관 폐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대북 압박의 화두는 단기, 집중, 전방위, 고강도입니다. 북한이 못 버틸 정도로 아파야 통할 텐데 결국 그 열쇠는 미중 공조의 단단함에 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SBS는 페이스북과 공동으로 대선 후보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더 가깝게, 가볍게 소통해보자는 취지인데 TV 토론회나 유세 현장에선 볼 수 없는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근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주로 보여줬던 후보들.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웃고 떠들며 망가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체력에 자신 있다며 얼굴이 벌개지도록 팔씨름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사나이 뭐 질지언정. 야 힘쓰세요 힘쓰세요. 셀프 성대모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슨 변조급이세요 이번에 바꾸신 게. 그렇습니까? 예. 미래 책임질 지도자 누굽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층 더 솔직해집니다. 우리가 나오는 목적이 표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오늘 재밌게 해주면 저 찍어줄란가 모르겠네요. 게스트들도 함께 출연해 라이브 방송에 맛을 더하고 후보들은 시청자들과 댓글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정책을 홍보합니다. 이 도시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없잖아요. 네네네. 운동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놀이터가 있으면 좋죠. 집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 국민들이 다 휴대폰으로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경보 내지는 측정 장치들을 다 설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유류세 감면하고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다음 담배값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세 후보와 진행한 세 차례 생방송은 조회수가 400만 건에 육박할 만큼 화제를 불렀습니다. 다음 달 1일엔 유승민 후보가, 3일엔 심상정 후보가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SNS 시대
후보와 유권자가 직접 소통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 대선판에 새로운 볼거리와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저기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명가 삼성이 극도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개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3승밖에 거두지 못해서 삼승 라이온즈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개막 후 23경기에서 삼성은 3승 2무 18패로 승률이 1할 4푼 3리에 불과합니다. 7연패를 2번이나 당하며 공동 8위인 넥센과 한화에 6경기나 뒤진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4월에 남은 3경기를 다 지면 프로야구 월간 최다 패배 타이 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2011년부터 5년 연속 정규리그를 제패했던 삼성이 2년 만에 급속도로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축소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재정 자립을 요구하며 지원을 줄였기 때문에 최영우와 박성민, 차우찬 등 FA 선수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나바로가 떠나간 뒤 외국인 선수 영입도 실패를 거듭했고 이렇다 할 신예 선수도 키우지 못해 전력이 엉망이 됐습니다. 팀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득점, 도루 등 공격 기록도 모두 바닥이고 팀 방어율도 최하위로 떨어져 공수 모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팬들의 실망으로 홈 관중은 지난해보다 36%나 줄었습니다. 우규민과 김상수, 외국인 투수 레나도 등 부상을 털고 돌아올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삼성은 일단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종훈 타격 코치와 박진만 수비 코치를 1군에 올리는 코치진 재편을 단행했지만 오늘도 SK 나주환에게 말루 홈런을 맞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에서 3연승을 달리던 우리 대표팀이 오스트리아에 크게 졌습니다. 꿈의 1부 리그 진출 여부는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지난 헝가리전에서 얼굴을 크게 다친 핵심 수비수 에릭 리건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피리어드 12분 패스 실수로 선제골을 내주며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또 한 골을 내줬고 3분 뒤 다시 한번 수비가 무너지며 순식간에 3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표팀은 반격을 노렸지만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 한 골씩 더 허용해 5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정상 16개국이 겨루는 꿈의 1부 리그 진출은 내일 새벽 마지막 경기인 우크라이나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표팀이 승리하면 최소한 조 2위를 확보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고 질 경우엔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 명함이 엇갈립니다. 백지선 감독은 선수들에게 우리 운명은 우리 손으로 정한다고 강조하며 자력 진출을 다짐했습니다. So we have to find a way to preserve that energy and keep that energy up. 세계 선수권에 나선 컬링 믹스 더블도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이기정과 장혜지가 짝을 이룬 대표팀은 7전 전승으로 16강에 올라 오늘 밤 아일랜드를 상대로 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립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유의 펠라이니가 불과 20초 사이에 경고 2개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다리와 머리를 모두 잘못 썼습니다. 기분 좋은 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4도, 모레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모레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휴 날씨도 괜찮습니다. 맑은 날이 대체로 많겠고 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이 많은 다음 주에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아시아 내 핵심 전략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
이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난달 미 무역 대표부가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한미 FTA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혈맹조차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왜곡된 주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일 수도 있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